뭐 계약도 이제 여러분이 잘 체결을 해야 되는데 수익 구조도 같이 보죠. 계약은 이제 특히 주의할 게 협의와 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의논하고 서로 논의하는 걸 협의라고 하고요. 어떤 일을 토의하여 의논을 종합하는 것을 의견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종합한다는 거죠. 한 명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도 안 된다. 그래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작품을 만들고 2차 저작물을 만들 경우에 협의를 하게 되면 이 나랑 같이 계약한 회사가 단독적으로 그 다른 작품, 다른 형태의 그런 2차 저작물을 만들어내는데 좀 더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합의를 통해서 그 작가와 꼭 같이 의견을 종합하는 걸로 해서 2차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협의와 합의를 좀 더 잘 알고 있는 게 좋겠고요. 자, 작가의 수익 구조를 보면요. 연재 수입이 있습니다. 원고료를 지급하는 연재 수입이 있고요.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작품별로 계약을 하게 되고요. 인기도 조회수에 따라서 원고료가 인상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처음에 바로 이제 그 MG라고 해서 미니멈 개런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6개월간의 미니멈 개런티를 먼저 손 제작 비용을 받고 작품을 세이브합니다. 세이브라는 건 이 작품을 저장한다. 저장해 놓다가 한 6개월 정도 뒤에 그 작품을 오픈하면서 독자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열어주게 되는데 독자들이 내가 이 작품을 먼저 보고 싶어 그러면은 작품이 세이브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품들을 유료 결제로 독자들한테 보여주는 형태로 요즘 수익 구조가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수익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행본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출판부 수가 증감이 생기고요. 단행본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오프라인으로 판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저작물 수입인데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애니메이션이나 그 다음에 무빙툰 이런 형태로 바꿔서 다시 영상화하는 작업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를 뭐 가방이나 스티커나 뭐 모자, 그 다음에 티셔츠 이런 쪽에 이제 상품 제작하는 것도 그 2차 저작물이 되겠고 요즘에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화가 되면 이것도 2차 저작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작가의 이제 수입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이런 거를 다 뭐라고 하냐면요. 원소스 멀티 유즈. 그래서 OSMU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 OSMU는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내 콘텐츠가 영화나 게임, 책,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 콘텐츠로 발전한다. 이런 것을 이제 OSMU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높은 부가가치가 이제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에 있는 작품이 여러 개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좀 더 다르게 형태를 바꿔서 만들어지는 서사 구조가 명확한 장르물과 로맨틱 코미디 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SMD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ASMD는 이제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겠지만 그 Adaptive Source Multi Device라는 뜻인데요. 이 ASMD는 콘텐츠가 재생되는 디바이스, 스마트 기기를 말하죠. 스마트 기기 등에 가장 적합한 콘텐츠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에 딱 맞춰서 만든다. 해당 콘텐츠에 맞게끔 만들어준다.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가독성이 높여지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은 작은데 화면이 크다면 중간이 잘 안 보이죠. 그 옆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지죠. 근데 핸드폰을 봤을 때 스마트폰 기기나 스마트 기기에 딱 맞는 화면을 만들어 준다면 가독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웹툰도 많이 발전한 것인데요. 이런 ASMD의 그 발달로 인해서 그 가독성도 높아지고 작품의 그 질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되는 계층도 확장되고 매체가 활발하게 늘어났다. 이런 부분이 이제 특정한 주제에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엔스크린 시대라고 합니다. 엔스크린은 그 네트워크 스크린이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의 콘텐츠이면서 서로 달라야 된다. 이 뜻은 내가 TV에서 1화를 보고
스마트폰에서 2화를 보고 스마트 기기에서 3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기를 넘나들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거를 N스크린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N개의 기기에서 연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술, 이걸 바로 그 N스크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TV로 보던 방송이나 영화를 외출하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노트북으로 이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떤 기기든 마지막까지 보던 장면이 다음부터 N개의 IT기에서 시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어보기 뿐만 아니라 TV로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그와 관련된 추가 정보 등도 이제 얻을 수 있고요. 내가 봤던 부분 다시 되돌려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이제 영화 극장보다는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영화를 보다가 잠깐 딴 생각했을 때 되돌려 보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많이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콘텐츠도 이 트렌드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 이런 것이죠. 자, 여러분도 한번 내가 좋아하는 웹툰,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한 3개 정도 이상 적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웹툰, 애니메이션을 한번 또 적어봅니다. 이거는 이제 뭐 과제는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시고 내가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먼저 스토리텔링, 기획과 웹툰 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출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웹툰의 장르 파악, 이거는 이제 뭐 애니메이션의 장르 파악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 이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죠. 장르라는 거는 그 프랑스어로 유형, 타입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종의 유형을 분류하는 말로 쓰이고요. 그 웹툰의 장르도 스릴러, 공포, 스포츠, 그 다음에 판타지, SF, 그다음에 순정 로맨스, 액션 드라마, 일상 개그 등이 있고요. 이런 장르에서도 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무빙툰, 그다음에 연극 이런 쪽에서 뮤지컬 이런 쪽에서도 아주 비슷한 형태의 장르를 가지고 있죠. 자, 구성 요소를 한번 보죠. 이거는 이제 웹툰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구성 요소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중에 이제 만화에 맞춰진 부분은 이제 말칸이 들어가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 말칸과 글자가 있는 것은 만화의 가장 특징이고요. 곡에 빠지면 이제 음성이나 성우가 들어가면 애니메이션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인물이 있고요. 중심 인물이 나오고 조력자, 적대자, 그다음에 관계성을 가진 이런 여러의 그 캐릭터들이 나타나면서 생명력이 생기게 되죠. 그다음 배경으로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 공간적, 시간적, 심리적 배경이 있고요. 그중 심리적 배경은 색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만화의 경우는 색상으로 표현한다. 왜냐하면 음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색상으로 표현하는데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무빙툰의 경우는 이제 음악이나 어, 그 소리 이런 쪽으로도 이제 효과 등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이도록 묘사한다. 라는 것도 이제 배경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말칸이나 말풍선은 이제 웹툰이나 만화에 이제 특화된 장르이고, 이게 무빙툰에서도 같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백이 있는데 장르의 분위기를 이제 좌우하게 됩니다. 여백은 그 독재의 시선을 유도하고 특수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여백이 많을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공간이 늘어나고 여백이 좁을수록 시간과 공간이 줄어든다. 여백이 많을수록 이게 시공간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웹툰을 위에서 아래로 보고 책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여백을 가지고 연출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컷은 시간의 흐름과 인물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시선을 유도하며 분할을 해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줍니다. 마찬가지로 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드라마 이런 쪽도 컷이죠. 컷이 넘어가면서 화면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걸 다 컷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사의 경우도 어, 자, 사건의 진행은 대사로 행동하고 대사가 일반적인 대화에 구별되는 것은 흔한 그 혼란이라든지 과잉, 그다음에 불명령 이런 반복 등을 일정한 방향성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건의 진행을 대사가 맞춰주는데 이거를 이제 성우가 그 대사를 읽듯이 똑같이 이제 그 사건의 진행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인물의 캐릭터를 부각시키고 스토리를 진행시키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너무 대사를 자세하게 해줘도 독자들은 지루하고 다음 장면을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적절하게 만들어야 된다. 특히 대사를 소리내어 읽어본 후에 여러 번 수정해서 알맞은 대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대사의 방식은 독백, 그 다음에 직설화법, 간접화법, 반입법, 그 다음에 상황을 통한 감정의 전달이 있는데요. 심리 상태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달 방식의 상황을 통한 감정의 전달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예를 들어서 배경이 검게 바뀌면서 뭔가 어두워진다 그러면 상황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고요. 하늘에 그 태양이 뜨면서 밝아지면요. 이제 이게 그 즐거운 형태로 바뀌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웹툰의 제작 순서를 보게 되면 소재, 시놉시스, 시나리오, 콘티, 데생, 펜터치, 컬러, 대사 등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소재서부터 스토리 콘티까지는 만화 스토리텔링의 영역이고요. 스토리텔링의 5대의 구성 요소가 소재, 사건, 캐릭터, 장면, 장소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영역은 콘티까지가 스토리텔링이고요. 데생, 밑그림, 펜터치, 컬러, 대사는 그 그림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스토리텔링 영역에는 시놉시스, 줄거리, 기승전결, 그 다음에 이런 에피소드 등이 들어가고 작품의 독창성과 재미 요소 등을 함축시켜 넣어야만 재미있는 작품이 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발생은 처음 들었을 때 참신하게 느껴져야 되고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익숙한 내용을 참신하게 만들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 다음 기존의 한 내용을 비틀어 봅니다. 비튼다는 것은 이제 좀 더 재미있거나 과장되거나 우리가 알 수 없게 반전을 나타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본다. 그래서 다른 작품을 많이 보고 이제 자신의 발상과 직감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아이디어 발굴이 있겠고요. 아이디어 발굴은 계속 우리가 생각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문득 만들어지는 브레인스토밍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나는 것들이 재밌는 그런 이야기 등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이제 말하다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거죠. 토끼가 잠을 자는 바람에 이제 거북이가 이기는데,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요, 말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스토리텔링을 다시 누군가가 토끼와 거북이를 얘기할 때, 토끼가 이기려고 했는데 토끼가 못 이긴 거예요. 토끼는 열심히 달리긴 했지만 이기지 못했다. 왜냐면은 가는 길에 바다가 나타난 거죠. 결국 거북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설득력을 갖고 있어야겠죠.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놉시스는 작가가 생각하는 주제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알리기 쉽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줄거리, 글의 개요, 그 다음에 알람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작품, 집필 의도가 무엇인지, 작가의 주관과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명료하고 정확하고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놉시스의 4가지 기본 요소는 주제, 기획, 집필 의도, 등장인물, 줄거리입니다. 주제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이걸 왜 만들었는지 기획 및 집필 의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이제 만들어져야겠죠. 주인공, 조력자, 적대자, 그리고 다양한 주변 인물 등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줄거리 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4가지 요소가 시놉시스라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주제를 정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주제, 내가 좋아하는 잘하는 것을 먼저 찾아봅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을 하게 되겠고, 메모하는 습관을 갖고요. 자신 있는 부분을 먼저 선택합니다. 내가 잘하는 부분을 해야만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특성을 고려해서 설정하고, 사건을 집중해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플롯을 만들고 어떤 만화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성을 합니다. 플롯은 사건을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강의 줄거리를 만들고 한 줄로 요약해보고 제목을 만들어 본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장르화 시켜서 어떤 장르로 이걸 넣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데, 이걸 장르를 우리말로 했을 때 갈래라고 보면 되겠죠. 갈래.
자, 이제 기획 및 집필 의도를 보면요. 기획 의도는 작품을 왜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필 의도, 왜 콘텐츠를 만드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나타내야 되겠고요. 등장인물 만들기는 왜 등장인물, 여러 개의 등장인물 나오는데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이 등장인물들이 왜 이 작품에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 구도가 바뀌죠. 그래서 그 등장인물의 연령, 성격, 말버릇, 과거, 신분, 지위, 인물들과의 관계 등을 잘 묘사를 해줘야 됩니다. 매력적인 주인공과 등장인물들 캐릭터를 만들려면 그 주인공이 굉장히 어렵다가 잘 살게 되거나 굉장히 잘 못하다가 잘하게 되는 이런 다양한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죠. 너무 처음부터 잘하고 잘생기고 잘되면 이 주인공의 이제 이미지가 좀 더 재미가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 처음부터 뭐 배우고 이런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왕이거나 처음부터 아주 잘생기거나 처음부터 아주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형태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독자는 이 주인공을 키울 만한 그런 시간대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간대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주인공한테 그 좀 더 매력적인 그런 공간을 주어주는 거죠.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인공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나를 위주로 해서 만든 캐릭터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롤모델을 위주로 한 캐릭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두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죠. 캐릭터에는 이력서를 만들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면적 특성에는 이름, 국적, 나이, 성별, 직업, 성격 등이 이제 나타날 수 있고요. 장애물 등이 있어서 장애물 극복을 하고요. 캐릭터의 성숙, 타락, 성공, 좌절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게 이제 표면적인 보여지는 이제 캐릭터 부분이고요. 이면적인 특성은 캐릭터가 보여지지 않는 반전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생각한 거를 이제 독자들이 함께 유추해가면서 이제 인물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입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주인공이 처음엔 나약했지만 나중에 훌륭해지는 이런 형태를 입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나약한 부분이 많이 강조되기보다는 요즘에는 훌륭한 부분,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재밌는 요소를 많이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예제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작품 시놉시스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판타지 로맨스다. 그럼 장르를 먼저 쓰고요. 주제는 한 줄로 요약. 뭐 예를 들어서 주제는 붉은 달이 뜨는 날 나귀에서 내려온 마족은 뱀파이어로 환상한다. 이렇게 예제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획 의도와 집필 의도. 악마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지만 이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몫이고요. 그 다음에 죄를 뉘우칠 줄 알아야 하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걸 이제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줄거리는 이제 쭉 그 마족이라는 뱀파이어가 인간 세계로 오면서 어떻게 이야기 만들어가는 것인가 해서 줄거리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약간의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커팅이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등장인물은 이제 그 주인공 등장인물을 하나 만들고 조력자 주인공 도와주는 조력자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적대자 등장인물의 주인공과 그 적대 관계를 갖고 있는 경쟁 관계를 갖고 있는 적대자를 만들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면 기획 의도와 줄거리, 집필 의도,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왜 만들게 된 주제, 등장인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놉시스를 만들게 됩니다. 쭉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작품에 있는 그 등장인물, 조력자 등의 이제 작품을 만들게 되는 이력서에서 특히 주의할 거는 성격입니다. 성격. 이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이건 이제 직업과 많이 관련되어 있고요. 직업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인물 관계도 설정을 보면 이렇게 인물 관계를 설정할 수 있겠죠. 경쟁 관계, 주인공과 적대자는 경쟁이고요. 협력할 수 있는 조력자는 주인공과 협력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공과 조력자가 협력하기 때문에 이 적대자와 조력자도 경쟁 관계가 되겠죠. 이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스토리의 인물 관계의 설정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작권과 상표권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저작권은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 바로 저작권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국저작권위원회에다가 저작권을 등록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아마 23,600원인가를 내면은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 시놉시스 등록하듯이 줄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등록할 때, 캐릭터 등록할 때는 특히 그 캐릭터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거를 천자 정도, 2000자인가 1000자를 써가지고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1000자 정도 등록해줘야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캐릭터를 등록할 때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등록이 가능한데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저작자 표시는 타이틀, 아래에 글, 그림 누가 있는지를 표현하는 건 이제 저작권 표시가 되겠고요. 그 저작권 등록을 하면 이제 저작권 등록증이 이렇게 샘플로 나옵니다. 그래서 샘플을 받아보시면 내 작품이 등록되어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상표권은 저작권하고 약간 다른 구조인데요. 상표권은 저작권은 그림이나 캐릭터는 등록되지만 이 이름은 같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표권 등록을 통해서 이름과 그림이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작권은 달리 그 어떤 범위를 정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 있는 그런 영상에 넣겠다, 아니면 내가 책자에 넣겠다, 내가 완구에 넣겠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에서 내가 등록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면서 등록해주면 좋겠죠. 상표 등록을 하게 되면 상표증이 나오고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정도 상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상품화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국내에서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를 해외 전 세계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애니메이션하고 그 웹툰하고 그런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웹툰을 위주로 해서 알아봤고요. 이거를 토대로 이제 다양한 현 트렌드에 맞는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이끌어 가보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웹툰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무빙툰에 대해서 좀 더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